네, 띵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업로드된 테넷 리뷰 영상 1탄에 이어 1탄에서 미처 다 이야기하지 못한 영화 테넷 속에서의 5가지 이야기와 떡밥들을 체크해보고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영화를 재밌게 이해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할게요.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은 개인의 해석이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Let's go. 영화의 초반부, 바버라 연구원이 주인공에게 인버전의 개념을 설명하며 이해하지 말고 느껴라고 말합니다. 이후엔 발사하지도 않은 총알들을 손으로 움켜잡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러한 장면들과 같이 인버전되는 모든 현상과 사물들은 마음먹는 순간에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인버전된 총에 맞은 캣을 구하기 위해 과거 프리포트에 있는 회전문에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팔에 알 수 없는 흉터가 생기고 프리포트에 다가올수록 이 통증이 심해지죠. 이후 프리포트에서 과거의 자신을 만나며 칼에 찔리는데 닐이 말했듯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 것이죠. 캣의 총상이 일어나게 된 시간 순서를 캣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토루와 함께 탈린에 있는 프리포트로 함께 오게 되고 이때 따라오라는 사토루의 말에 불복종하며 총을 겨누지만 눈동자에는 절망이 보인다는 팩폭을 당하고 배를 걷어차이죠. 이후 영화상에서 각 캐릭터의 시점을 보여주진 않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순행과 역행에서의 흐름 등이 꼬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한 번만 보게 되면 너무 헷갈리는 부분인데 최대한 한번 쉽게 가볼게요. 배를 걷어차인 캣은 인버전된 사토르에 의해 탈린 고속도로의 추격전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인버전된 사토르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말을 듣고 알고리즘을 탈취하기 위해 온 사토르고요. 고속도로 추격전이 모두 끝난 후 캣은 다시 블루룸으로 잡혀오게 되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봤던 캣이 총에 맞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인버전된 사토르에 의해 맞는 총이기 때문에 반대로 흘러가는 총알을 맞게 되고 또 영화 속에 등장한 장면에서와 같이 사토르 시점에서는 이 시간 순서가 모두 반대로 흘러갑니다. 주인공은 캐서린에게 2주 전 베트남의 요트로 돌아가 사토르를 만나고 같은 시간대에 스탈스크에서 알고리즘 회수 완료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기 전까지 사토르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여기에 비행기를 조종했던 마이리를 끼어 팔기로 함께 보내주죠. 결국 캣 또한 이 시점 바로 2주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버전을 하게 되는데 영화 속에서는 인버전의 필수인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장면 속의 인버전된 인물들은 모두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왜 여기서 인버전된 캣은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유는 바로 인버전을 통해 과거로 돌아간 캣이 이 과거에서 다시 한번 회전문을 통과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시간 역행 그리고 다시 회전문을 통해 시간 순행을 하게 되는 장면들은 자주 등장하지만 이 시간대에선 이미 테넷팀이 스탈스크 투입 상황이 동시간대에 벌어지면서 여러가지 상황들이 혼재되죠. 이미 관객들에겐 충분히 정리가 안 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캣이 특정한 회전문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시간을 순행하는 과정까지는 보여주지 않은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캣은 인버전을 통해 원하는 시점 바로 이 2주 전 베트남 휴가 시점 과거에 도착하게 되었고 과거에 도착한 캣은 다시 회전문을 통해 시간을 순행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 요트의 장면과 같이 마스크 없이 사토르에게 접근이 가능했던 거죠. 이어서 등장하는 사토르 또한 인버전 후의 휴가 시점으로 돌아온 마지막 모습의 사토르라고 생각됩니다. 영화를 자세히 보면 사토르가 헬기를 타고 떠난 사이 인버전된 미래의 캣이 마이르와 함께 요트에 도착하죠. 캣이 바닥에 있는 유리를 치우고 바닥에 선크림을 뿌리고 사토르를 살해한 후에 떨어뜨릴 위치에 레일까지 분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토르를 살해한 후에 바다로 떨어뜨릴 캣의 계획적인 모습이 보이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캣이 죽일 계획을 하는 동안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토르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토르에게 캣이 왜 벌써 돌아온 거야? 라고 묻자 사토르는 당신과 아들이 보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저는 이걸 같은 시간대에 이뤄지고 있던 스탈스크에서의 마지막 알고리즘 회수 이후 사토르가 세상을 종말에 빠뜨리고 인류를 멸망시키기 전에 자신의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한 최후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CIA 자살 알약을 보면서 끝낼 거라는 이야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사토르는 아들을 보기 위해 데려오라는 말도 하게 되죠. 하지만 제 아무리 똑똑하고 영악한 사토르라도 눈앞에 있는 캣이 인버전된 캣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겠죠.
영화에선 사토르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이러한 사토르의 성향은 세계를 멸망시키기에 충분해 보이죠. 이미 본인이 최장한 말기로 얼마 살 수 없는 운명임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살 수 없으면 이 세상 또한 멸망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종자였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던 미래에선 사토르가 세상의 종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임을 애저녁에 알았고, 그러니까 사토르의 어린 시절을 기점으로 파악하게 되었죠. 이때부터 출처가 남지 않는 금괴, 그리고 알고리즘을 쉽게 모을 수 있는 인버전 회전문을 제공하며 사토르를 통해 인류 리셋을 계획하는 거고요. 미래 세력이 과거를 멸망시키려는 이유는 영화 속에서 사토르가 대신했던 말처럼 미래에선 해수면이 떠오르고 있고, 그로 인해 점점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과거를 바꿔서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보려는 생각인 듯 싶습니다. 엔딩씬에서 테넷팀은 레드와 블루 2개조로 팀을 나눠 사토르의 알고리즘을 회수하고 이 알고리즘을 탈취하는 시간 협공 작전을 펼칩니다. 이 시퀀스에서 레드팀과 블루팀은 각각 10분의 작전 시간이 주어지고 각각 시작과 종료 시점에서의 작전을 펼치게 되죠. 전투가 시작된 후 레드와 블루, 정주행과 역주행 시간대의 두 개 팀의 상황을 비춰주며 다시 한번 영화의 이름인 테넷, 바로 이 10분간의 전투씬이 동시에 교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익히 알려진 내용과 같이 사토르 마방진안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영화 속에 모두 등장하죠. 영화의 핵심 인물 사토르, 캣한테 접근할 계기를 만든 고야 작가의 위작을 그린 아레포,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테넷, 영화의 시발점인 오페라, 그리고 주인공이 인버전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프리포트 내 회전문, 바로 이 프리포트를 만든 회사 이름이 로타스죠. 본론으로 돌아와 왜 테넷팀은 이 스탈스크에 시간 순행 레드팀과 시간 역행 블루팀을 나누어 투입하게 된 것이냐.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볼게요. 레드팀은 창, 블루팀은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스탈스크 지역엔 사토르의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인버전이 가능한 회전문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토르의 군대 또한 시간 순행 그리고 시간 역행팀으로 테넷팀의 군대를 공격할 게 뻔하죠. 만약에 테넷팀이 레드팀만 이 스탈스크 작전에 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사토르 쪽의 인버전 군대는 이 레드팀이 투입되기 전 시점에서 투입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문에 테넷팀 또한 시간 역행을 하는 인버전 팀을 구성해서 이 스탈스크 작전에 투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들의 시간차는 어떻게 된 것이냐. 사실 영화를 처음 보면 마지막 이 10분의 전투씬이 너무 정신없고 난잡해서 정리가 잘 안되죠. 자, 이걸 이해하기 쉽게 그림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 스탈스크 작전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딱 10분 동안만 진행됩니다. 만약 작전이 12시에 시작된다면 인버전된 시간 역행 블루팀은 작전이 종료되는 12시 10분에 투입, 시간 순행 레드팀은 정상적으로 12시에 투입되죠. 블루팀의 시점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이 블루팀은 12시 10분에 투입되어 모든 작전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중간에 건물이 폭파되고 작전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들을 경험한 후 레드팀에게 작전에서 벌어지는 과정들을 브리핑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레드팀 시점을 보겠습니다. 이 레드팀 전체는 작전 브리핑이 시작하는 시간대로 인버전하고 여기서 다시 회전문을 통해 시간 순행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레드팀은 모두 작전이 시작되기 전 상황으로 와서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요. 작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블루팀은 이미 작전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중간에 건물이 폭파되고 이 과정에서 작전조인 아이브스와 주인공이 알고리즘을 찾으러 동굴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역행하는 블루팀이었던 닐이 동굴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는 사토르의 부하 볼코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작전의 함정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닐은 이 장소에 회전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회전문에 들어가 다시 시간 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동시간대 시간을 순행하고 있는 주인공과 아이브스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뒤이어 차량을 탈취하고 동굴로 뛰어들어가는 주인공과 아이브스에게 크락션을 울리면서 함정임을 알리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늦은 후였죠. 이후 닐은 동굴의 꼭대기, 바로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구멍 쪽으로 가서 로프를 던져줍니다. 아까 동굴의 입구가 볼코프의 폭발로 막혀버렸으니 주인공과 아이브스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참고로 중간에는 레드팀과 블루팀이 협공하여 건물을 RPG로 쏴서 이렇게 쪼개버리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은 주인공과 아이브스, 이 두 명의 작전조가 동굴 입구까지 질주하게 될 때 건물 위에 있는 사토르의 군대에게 발각되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즉 사토르 부하들의 눈을 돌리기 위함이었고요.
결국 닐은 주인공과 아이브스를 모두 구하며 상황은 종료됩니다. 네, 너무 어렵고도 어렵죠. 이해하지 말고 그냥 느끼라고 말한 놀란 감독의 멱살을 잡고 싶을 정도로 이 영화는 엔차 관람을 통해 심층 분석을 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번 영화는 전작인 덩케르크와 같이 총 150분의 러닝타임 중 무려 90분의 러닝타임이 아이맥스 카메라로 촬영되었고요. 이는 현재까지 만들어진 아이맥스 필름 제작 영화 중 가장 촬영 분량이 많은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아이맥스로 관람하는 화면과 그렇지 않은 화면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엔차 관람을 할 때 4DX로 했는데 그냥 돈 더 주고 아이맥스로 한번 보세요. 영화는 어렵지만 알면 할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가볍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버겁고 영화를 보면서 뇌까지 굴려야 되는 시간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저는 그걸 감안해서 보더라도 정말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역시나 2차 관람에서는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 더 보이게 되더라고요. 가령 중반부에 이 알고리즘 도로 탈취 씬에서는 초록색 차량을 그린, 운전을 하고 있는 노란머리 요원이 탄 차량은 옐로우, 파란 눈의 요원이 타고 있는 차량은 블루,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타고 있던 소방차의 코드명은 레드였던 것처럼요. 또한 이번 영화에서 놀란 감독과 손을 잡게 된 루드비 고란손 음악 감독의 OST도 다시 들으니까 귀르가즘이. 오늘은 지난번 컨텐츠에 이어 테넷 속의 여러가지 떡밥과 5가지 이야기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든 해석들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